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0일 새벽 1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40여일째로 접어드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러시아군이 키이우까지 점령을 하고 젤렌스키 정권을 무너뜨리고 꼭두각시 정권을 세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군이 이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이 키이우 근방에서 철수했습니다. 후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병력을 동부 전선으로 지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전략 목표를 바꿨습니다. 키이우 점령을 포기한 거죠.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한 것을 포기한 거죠. 정권 교체를 포기한 것이죠. 이제 동부, 남부를 장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체면을 세우고 거기서 정전하는 그런 궁리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조차 푸틴 계획대로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키이우가 해방되니까 키이우에서 철수했던 외국 대사관들이 지금 아마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U 지도부라든지 외국 정상들이 이제는 키이우를 방문해서 젤렌스키와 회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이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상당 부분이 이제 평상시로 복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전선은 동부, 남부에서 형성이 되어서 거기서는 앞으로 더욱 격렬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고 러시아도 절치부심해서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한 6만 명의 추가 신병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유럽, 미국도 비행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무기를 보내겠다 하는 이런 자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러시아가 지고 있느냐, 밀리고 있느냐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한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자는 리스 슬라이라는 기자인데 분쟁지역 전문 기자입니다. 이분이 9개 항목을 짚었습니다. 왜 러시아가 밀리고 있느냐? 첫째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투지를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저항을 하는데 이걸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친러시아파도 많으니까 러시아군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해방군처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오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러시아 역사에 대한 아주 피상적 관찰이죠. 지금 러시아 국민들은 30년 동안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그래도 자유를 맛보고 서방 세계와 서로 연결되고 EU, 나토 가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멀어졌는데 이걸 모르고 만만하게 보다가 지금 당하고 있다. 이걸 제일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기를 둔 어머니가 소총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일하던 사람들도 그거 다 버리고 한 40만 명이 우크라이나로 돌아와서 총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밀리게 된 원인은 이 러시아군의 사기 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군인들은 전투지역으로 간다는 통보를 받지 않고 그냥 훈련하러 간다, 아니면 저 안전한 동부 지역에 투입된다는 이야기만 믿고 가다가 보니까 전쟁 지역에 내리게 되고 바로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 더구나 우크라이나
군이 민간인과 함께 기습을 하고 하니까 첫 충돌에서 완전히 기가 꺾였다는 겁니다. 즉 전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요게 두 번째 패전 요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급 차질이었습니다. 이 속전속결로 이길 줄 알고 한 2주 버틸 수 있는 연료나 무슨 음식을 가지고 왔다는데 이게 장기전이 되니까 연료 부족 상태에다가 음식도 모자라 가지고 약탈하고 연료 부족으로 전차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이런 아주 이상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결정적인 게 야간 전투 장비를 일체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야간 전투 장비를 많이 지원받아 가지고 밤에는 우크라이나 군이 주도권을 잡는 이런 전투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요인은 이 보급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재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뭐 펑크가 나면은 그걸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 품목이 제대로 오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키이우에 대한 정원군을 보내는데 탱크 차량이 무려 56km에 걸쳐서 일렬로 쭉 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그 중간중간에 가동이 안 되는 고장이 난 이런 차량이 섞여 가지고 완전히 이게 트래픽에 걸리고 요걸 또 겨냥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공격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장악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보급.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전투에 신경을 쓰지만은 프로는 보급에 신경을 쓴다. 스트래티지와 로지스틱스 중에서 그냥 하는 장군들은 스트래티지에만 신경 쓰지만은 대전략가는 대장군은 로지스틱스에 더 신경을 쓴다. 거기에서 러시아가 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방공망을 파괴하는 데 실패했다. 방공망을 파괴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공군을 삭스러 버리는 데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러시아 공군이 제공권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했다. 이 틈을 타서 우크라이나 군이 대공 미사일 같은 걸 많이 보급을 받아 가지고 헬리콥터 전투기를 마구 격추시키고 있다. 요게 5번째 요인. 6번째는 러시아군이 분산 공격을 했다. 어디에 한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4군데로 분산을 했다는 겁니다. 북쪽에서는 키이우, 그리고 북동쪽에서는 하리코프, 그리고 동쪽, 남쪽 4군데로 분산하다가 보니까 어느 한 군데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역시 전쟁에서는 병력의 집중이 가장 중요한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일곱 번째가 중요한데 통신 보안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휴대전화로 막 전화를 걸고 구식 오래된 이 통신 장비를 쓰다가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그걸 도청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상대방의 위치를 알고 해가지고 막 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사이 우크라이나 군이 도청한 러시아 군끼리의 통신이 지금 온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어느 민간 지역을 조준해서 폭격하라든지 그리고 민간인들 잡히면 다 죽여라든지 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학살, 민간 지역 폭격이라는 이 전쟁 범죄 행위를 스스로 폭로하는 그런 목소리가 잡혀가지고
그게 막 지금 CNN 등에서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신 보안에 허술했다. 그게 7번째 원인. 8번째 원인은 지휘 계통이 모스크바에서 이론적으로 하는 바람에 현장 사정이 무시되었다. 모스크바에서 탁상 공론으로 계속 전투 지시를 내리는데 현장 상황은 다르다. 다르다면은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상 연습 수준으로 전쟁 지휘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는 플랜 B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실패하면은 다른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요게 이제 9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도 지금 아마 이런 약점을 보완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고 이 전방사령관을 새로 또 한 사람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시리아 전투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을. 현재까지는 이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생존 의지를 간파하지 못했다. 6.25 때도 똑같습니다. 6.25 때 김일성이가 남침할 때 박헌영의 말만 믿고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은 20만 명 넘는 남노당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우리를 환영하고 후방에서 교란 작전을 펼 것이다. 그 말을 믿고 남침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남노당 잔존 세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우리 군이 좀 의심 가는 사람들을 예비 단속을 해가지고 또 많이 희생식 아주 막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생존 차원에서는 이게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노당이 길을 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침당한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하에 일치단결해서 저항을 하고 우리 국군도 기습은 당했지만은 부대 단위의 항복은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이에 미군이 들어왔고 유엔군이 들어와서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를 밀어주면서 이제 같이 싸우게 된 거죠. 다만 6.25 때와의 차이는 그때는 미군이 직접 들어오고 유엔군이 직접 들어왔지만은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병력은 보내지 않고 무기만 보내서 싸우게 하는데 의외로 잘 싸운다. 이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